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6장 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격 상한선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페이지 14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141이죠. 이렇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아이스크림 시장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그 정부한테 막 호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너무 싸다.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아이스크림 다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게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좀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는 가격 상한제는 밑에 이렇게 있는 건데 하한제는 여기서 설정하는 거야. 아이스크림 가격을 이거 밑으로 낮출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법정 어떤 그 하한선을 설정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가격이 2달러인데 3달러 밑으로는 아이스크림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3달러가 이제 균형 가격이라 하고요. 3달러가 균형 가격인데 만약에 2달러다 이렇게 해버리면 밑에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의미가 있는 가격 하한제가 되려면 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지 의미가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이스크림 회사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한선을요, 밑에 플로어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지 의미가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14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거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2달러에 설정한 거야. 의미가 없고요. 오른쪽 보시면 4달러에 설정한 겁니다.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가격 하한제를 실시해가지고 3달러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게 되면은 첫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을 지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아이스크림을 생산 공급하려는 사람들은요, 생산 공급량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이스크림을 사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생산을 많이 하게 돼요. 그 결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물량이 남아 도는 거야. 그래서 초과 공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잉 공급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초과 공급 상태가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요, 생산은 이렇게 많이 했어. 거기 보시면 120개를 생산했는데 살려는 사람들이 80개밖에 안 팔린 거야. 그러면 40개가 남아 돌잖아요. 그래서 초과 공급 수량을 구하세요. 이런 것도 시험에 가끔 자주 나오는데 40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안 팔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자원 배분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요걸 가지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걸 좀 더 현실에 응용해서 나타내는 게,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요, 최저임금제 해서 사례 연구 있잖아요. 케이스 스터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 스터디 한번 보시면 최저임금제에다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가격 하한제를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받는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야, 이거 이상은 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최소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선 요걸 얘기하려면 우선 최저임금, 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통 우리들이 제공을 하죠. 노동을 채용해서 사용해서 수요하는 주체가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생산물 시장하고 달라요. 노동의 수요 주체가 기업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노동이라고 할게요. 레이버 해서 노동 이렇게 하고요. 노동의 가격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노동에 대한 공급, 이건 누가 합니까? 우리 근로자가 이제 노동을 공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시중에서, 시장에서 받는 임금이 너무 낮은 거야. 한 달에 받는 임금이 만약에 88만원, 뭐 80만원 요 정도 된다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고 어떻게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니? 라고 해가지고 요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실시하게 되면 의미가 없죠. 안 그래도 80만원 주는데 최소한 임금은 50만원 이상 줘야 된다.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의미가 없는 최저임금이 됩니다. 자, 그럼 최저임금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지금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00만원 이렇게 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임금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었었는데, 임금이 올라가게 되니까 기업들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노동의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요,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노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야, 한 달 동안 내가 일을 해서 80만원 안 해. 그거 갖고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는데 200만원 주게 되면은 이렇게 노동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곡선 가만히 있고. 자, 그래서 이만큼이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러냐? 실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업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주어진 임금에 대해서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실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최저임금제는 가격 하한제에 좋은 사례입니다. 상한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요, 바로 뭐냐면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임금을 지불하는데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으로 설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38년에 최저임금제를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이거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약자를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게 되는 거네요. 우리나라도 뭐 시간당 10,000원 이상 이제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2015년 미국 같은 경우도 7.25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국민소득 수준은 더 낮지만 최저임금은 좀 복지에 신경을 써가지고요. 더 미국보다 30% 높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 달러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노동의 공급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요. 노동의 수요 주체가 바로 기업이다라는 거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을 균형임금 수준보다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노동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고용량 줄인다니까요. 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최저임금을 실시했을 때 노동자 입장에서는 취업을 한 사람은 노동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소득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노동소득은 자, 얼마의 임금을 하는 임금을 몇 명 채용했니?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최저임금 실시하기 전에 노동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W 곱하기 L이기 때문에 80만 원 하는 사람이 요만큼을 받게 되는 게 노동소득이 됩니다. 이렇게 파란 색깔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저임금을 실시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은 올라갔어요. 정확한 그림은 아니고 대략적인 그림이죠. 고용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보라색깔만큼으로 이렇게 총 노동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탄력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영향을 받아요. 임금이 올라갔는데 해고가 조금 일어나게 되면 노동소득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노동에 대한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임금이 올라갔는데 노동 수요가 감소했는데 조금밖에 감소 안 했잖아요. 임금 탄력성이 작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 올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다들 집에 가세요 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크게 감소하는 거야. 다 AI, 인공지능, 아니면 무인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로봇을 고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노동소득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봤던 총수익과 관련한 풍년의 역설, 농부의 역설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부가 의도는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바로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 상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업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상태가 되면은요,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해서 실업이 발생한다. 오케이,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노동시장이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최저임금제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의 밑줄 치세요. 어느 경제든 노동시장이 딱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노동자들도요, 능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노동시장도 좋은 노동시장, 그걸 1차 노동시장이라 그럽니다. 별로 좋지 않은 노동시장이 있어. 그걸 이제 2차 노동시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벌, 대기업에 이렇게 종사하거나 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차 노동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중 노동시장 중에서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요, 어차피 최저임금 이상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세 번째 줄 볼게요.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오랜 경험을 갖춘 근로자들은 그런 경우에는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이미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이렇게 있더라도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이거보다 위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실효성이 없습니다.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중 노동시장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차 노동시장이 있고요. 2차 노동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 설명하려고 우리가 의미가 없는 최저임금제, 그거를 이 저자분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두 노동시장에 대해서 최저임금 수준을요, 여기서 이렇게 결정했다 합시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시다. 이해 가시죠? 근데 1차 노동시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게 노동입니다. 노동이고 이게 임금입니다. 안 그래도 균형임금이 이 위에서 이렇게 결정된다니까요. 최저임금을 2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만 원은 커녕 이 사람들은 그냥 원래 한 400만 원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차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200만 원은 주세요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원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의 세 번째 줄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전문직 기술 오랜 경험을 갖춘 근로자는 최저임금제가 실효성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단락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2차 노동시장에 해당하는 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해당하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특히 누가 영향을 많이 받냐면 10대 청소년들이 인력이 10대 인력 청소년들이 일하는 그런 노동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1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뭔가 인턴으로 만약에 일할 수 있게 되면 일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배운다는, 원래는 수강료를 내야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우리 오히려 임금을 조금 받거나 안 받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껏 일할 생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좀 더 최저임금제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2차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제가 10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두 번째 줄 볼까요? 10대 고용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저임금이 10% 상승하게 되면
고용이 한 3% 정도, 1에서 3% 정도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수직이 되면은, 자, 이게 노동에 대한 수요죠.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얘가 만약에 우하형하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주면 이렇게 고용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략 한 1에서 3% 정도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최저임금제는 노동에 대한 수요량에 영향을 기본적으로 미쳐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감소가 일어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더 나가서 그 단락 세 번째 줄 볼까요? 공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보면요,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니까요. 우선 첫 번째 효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요, 임금이 올라가니까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공급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급량이 증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어떤 10대 학생들은요, 원래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업을 포기하고 나 안 되겠어. 여러 가지 집안의 환경도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해요. 학업을 포기하고, 옛날에는 학업을 했을 때 학교를 다닐 때 기회비용이 별로 크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 50만 원 받으면서 학업을 포기할 정도까지는 아니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원 준다 그러면 내가 지금 더 그런 경우에는 학업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되는, 구직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하겠다는 사람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실업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거기까지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종종 논의가 되는 논쟁은 뭐가 있는가라고 정리가 돼 있는데 한번 체크해서 봐보도록 할게요. 자, 맨 마지막 단락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제를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소득 노동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최저임금제가 뭐 부작용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큰데 그 중에 긍정적인 효과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증가한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야,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저소득 계층을 완전 빈곤을 탈피하냐. 그래서 밑에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매우 낮은 최저임금으로는 매우 낮은 생활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 빈곤에 대한 탈피, 이거는 이게 탈피 수단의 효과는 미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미해. 이렇게 입에 풀칠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145페이지 가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또 두 번째 줄 보세요. 미국의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런 건 아는데 그래도 거기 다음 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장점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다음 단락에 보시면 빈곤을 퇴치하는데 최선의 방책이 아니고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업이 더 커져.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실업이 증가하는 계층이 누구냐? 원래 취지는 약자를 위해서 이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었잖아요. 거기 두 번째 줄 체크하세요. 10대 사람들이 거기 보시면은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부해야 될 상황인데.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줄 볼게요.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직장훈련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발생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인턴 등등등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거기 별표하세요. 최저임금 반대론자들은 목표 계층이 바람직하지 않게 목표 잘못 잡았다. 목표 타겟팅을 잘못 잡았다. 목표를 잘못 설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보통 10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에 많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대상자들 중에서 3분의 1만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정이고요. 대부분 10대 중에서 보면 아빠가 부자고 사장 아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야, 일은 네가 해서 해야지 또 이렇게 깍듯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는 그런 친구들도 알바를 가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수 아들 이런 사람들도 막 알바를 하는데 야, 그렇게까지 걔네들을 우선 도와줄 필요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저소득 계층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 저소득 계층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바로 도와주는 게 낫지. 역시 또 뭐예요? 이렇게 가격을 통제해가지고 도와준다라는 게 생각만큼 효과가 크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런 가격 통제와 관련된 효과에 대해서 네, 거기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45페이지 가보시면 C번 해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가격 상한제나 하한제를 통해 가지고 가격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 가격 통제에 대한 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우리 가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신호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 신호의 역할을요, 그냥 붙잡아 매는 거야.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신호의 역할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호 기능이 흐려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제줄에 있습니다.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가격의 정상적인 신호 역할이 흐려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은 특히 임대료 규제나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은 의도는 좋다니까요. 근데 본의 아니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희소한 자원이 배급이 골고루 제대로 되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생긴다는 거. 이 부작용이라는 것은 비효율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장점과 단점 그런 것들은 우리 앞에서 봤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죠. 야, 그럼 가난한 사람들 그냥 놔두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맨 마지막 제줄에 보세요. 가격 통제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쓰는 게 더 빈곤을 탈출하게 되는데 차라리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 다음 페이지 보세요. 146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세 번째 줄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임대료 규제와는 달리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임대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집을 구하는 사람한테 직접 돈을 지원해 주거나 서브시디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은 뭔데?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소득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 너무 그냥 보조금을 주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하냐면 그 네 번째 줄에 임금 보조 중에 하나인데요. 근로소득세 환급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EITC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네, 요거를 도입을 하는데 근로장려세제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조 혜택을 커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게 대체 수단이 있긴 한데 물론 이게 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통제해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되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가격 통제 대표적인 가격 상한제랑 가격 하한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효과가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임대료 규제와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세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한 수요 공급의 응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